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모르는 또는 모를 것 같은 방문요양센터의 실제적인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터를 준비 중인 분이시라든가 이미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사업자, 이분들이 주 타겟이 아닙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근로기준법 또는 노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그런 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또는 이제 종사자 이런 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권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마치 그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사자를 제가 대변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제가 의도했던 것은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주를 무시하고 근로자 편에 선다, 이게 아닙니다. 서로 몰랐던 것을 제대로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간혹 그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분도 계시고 종사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그런 것들을 안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옳지 않죠. 그렇지만 정말 정상적이고 양심적으로 운영하시는 기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받는 것이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관이 마치 그 종사자들의 월급을 착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건 좀 바로잡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문요양센터가 마치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수급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익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사자들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해하면서 상호 이해가 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가 추구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행여라도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기관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장기 요양기관의 수익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뭡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이 있어요. 그게 방문요양 같으면 85%, 그리고 나머지 15%는 본인 부담금, 이것으로 이제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출입니다. 수익이 아니에요. 최종 수익이 되려면 이런 그 지출 부분을 빼야 됩니다. 인건비, 이게 가장 셉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비, 그게 사무실 냉난방도 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또 각종 공과금 이런 것도 내야 됩니다. 통신요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사무용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방문요양센터가 규모가 작긴 해도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물품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같으면 뭐 빌딩, 건물이라면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빼야 최종 수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선 수입, 그러니까 매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서비스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 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수급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은 167만 2,700원, 2등급은 148만 6,800원. 아무래도 1등급과 2등급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주로 3, 4, 5등급. 그러니까 굳이 기준을 세운다면 4등급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4등급이 124만 4,900원이죠.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사실 센터 입장에서 수입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반면에 요양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하루 이용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한 달이면 곱하기 30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1등급은 224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2등급은 200만 정도.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 월 한도액에 비해서 단가가 좀 세죠. 즉 말해서 방문 요양은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절대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 4, 5등급이 또 급여 체계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3, 4, 5등급은 하루에 일단 이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한정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180분 이상, 그러니까 3시간이죠. 그러니까 3시간부터 길어야 3시간 한 20 몇 분 정도, 뭐 그 정도 아마 서비스 제공할 겁니다. 그렇지만 1등급과 2등급은 조금 길게 할 수 있어요.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자 한 명당 최고로 얻을 수 있는 매출 얼마나 드는가 봤더니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만큼, 그러니까 뭐 10원 단위, 100원 단위로 깔끔하게 수입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1등급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67만 2,7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최고 매출 한도는 그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1등급과 2등급은 사실상 방문 요양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로 요양원에 가셔야겠죠. 그렇지만 간혹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등급과 2등급이 수급자로 등록이 되리라는 보장이 거의 없다 보니 계산을 할 때는, 예상을 할 때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3, 4, 5등급 중심으로 봐야겠죠. 이들의 평균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월 한 달에 116만 원 정도, 이 정도가 그냥 수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아주 잘 되었을 때, 정말 퍼펙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월 한도액을 다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컨대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서비스를 받는다면 아마 월 한도액에 거의 근접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다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중간에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도 있고 또는 자녀가 있는 곳으로 또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탈락이 의외로 많아요. 이처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116만 원으로 수입을 예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한 106만 원, 105만 원,
요 정도가 아마 평균적인 수입이 될 것입니다. 즉 말해서 수급자 한 명당 센터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대략 100만원에서 105만원 정도,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지출을 보겠습니다. 지출 중에서 가장 큰 게 인건비예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때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14명일 때의 수입보다는 15명일 때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요양보호사는 이제 뭐 수급자가 생기는 대로 이렇게 매칭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요양보호사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이미 제가 제 채널에서 방문요양보호사 시급계산 또 월급계산을 통해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이제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2점 포괄시급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일한 시간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11,500원 정도, 시급이 1시간 시급이 11,500원 정도, 이 정도가 보편적일 것입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죠. 월급을 받았으면 그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로. 이처럼 근로자는 본인이 받았던 월급에서 약 9.323% 이 정도를 또 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도 또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거의 원래 받아야 될 월급에서 한 90% 정도만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전체 수입에서, 즉 말해서 매출이죠. 매출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는 몇 % 이상으로 반드시 지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센터가 힘들어요. 다른 장기 요양기관들도 인건비 지출 비율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처럼 시설 유형에 따라서 인건비 지출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방문요양이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입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게 월급으로 86.6%를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보다 월등히 높죠.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에게 86.6%를 주고 남은 13.4% 가지고서 시설장 월급을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임대료, 전기요금, 냉난방비, 공과금, 각종 비품, 소모품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지켜야 돼요.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지출이 많은 것이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근데 임대료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 임대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여기 이제 국가통계 포털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무실이 5평일 때와 10평일 때 이렇게 이제 그 현황이 쫙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서울 쪽이 비쌉니다. 서울 쪽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광역시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좀 싸지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임대료가 워낙에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평균치로 계산했어요. 평균치. 평균을 했더니 49만 9,950원. 그냥 대략 50만 원. 5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관리비, 여기에 이제 전기요금, 전화세, 팩스 요금, 인터넷 통신료, 또 사무실 관리비, 또 사무용품비, 수도세, 또 뭐 식수, 생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각종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또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 활동 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도 들겠죠. 마지막으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몇 명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다가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 기준 현대해상 것을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요양보호사 한 명당 보험료가 뭐 이제 대충 보니까 한 18,000원 뭐 이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이제 감안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인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한 사람의 수급자가 발생을 했을 때 센터 입장에서 수입은 약 100만 원. 그렇다면 약 100만 원 중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게 월급을 얼마나 주게 돼 있습니까? 86만 6천 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13만 4천 원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수급자가 적을 때는 그만큼 수익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남는 돈이 생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매출은 1인당 100만 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한 명이면 100만 원, 두 명이면 200만 원, 세 명이면 300만 원. 이렇게 이제 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1명이면 얼마입니까? 1,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양보호사, 예. 요양보호사는 86.6% 지출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엑셀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퇴직적립금 또 뭐 사회보험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뭐 임대료는 50만 원 잡았고요. 사무실 유지관리비는 일단 최초에 25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비는 30만 원. 그리고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은 이제 10만 원. 왜 요양보호사 한 명밖에 없을 텐데 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이 10만 원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보험회사 측에서 한 명씩 가입을 안 해줍니다. 보통 9명, 10명 이렇게 가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가는 돈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했더니 보십시오.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수급자가 10명이 되더라도 역시나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30만 원.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요. 18명까지 돼도 역시나 남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예요.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럼 시설장 월급이라는 게 있죠. 그 월급은 결국 대표자 것이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그나마 조금 남아요. 조금. 자, 계속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급자 21명부터 30명까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언제냐? 수급자가 27명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흑자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설장이 월급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수급자가 30명이 되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남는 게 많지가 않아요. 쭉 보시면 이제 38명, 수급자 38명. 이때 실질적인 매출은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시설장 월급을 가져가서 겨우 36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은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기관이, 그 센터가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표하고 좀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꽤 많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급자가 41명부터 50명까지 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이제 41명쯤 되면 매출이, 수익이 150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월급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39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수급자가 50명쯤 되니까 이제 센터도 조금 이제 보람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이 많았으나 그래도 이제 웬만한 직장인보다 이제 수입이 괜찮아지는 그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무리 못해도 대략 40명은 넘어줘야 센터 입장에서 좀 숨통이 트이고 그나마 이제 사업을 할 만한 맛이 나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더 수익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급자가 이제 50명이 넘어서면서 이때부터는 센터도 이제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일하고 계신 그 방문요양센터가 수급자가 몇 명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수급자가 50명이 이상 되는 센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신생, 이제 갓 만들어진 그런 센터 같으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수급자를 10명 이상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렇게 확보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적자인데. 수급자 20명이 돼도 적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당연히 급여를 기대했던 것만큼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사는 줘야 될 인건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아무리 적자여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월급은 떼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여기서 워낙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센터에서는 법적으로 줘야 될 그런 그 요양보호사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곳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고 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것이고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줘야 될 것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도 센터가 생각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도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센터에 압박을 넣지 마시고 좀 대화로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좀 이해해주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의견도 교환하시고
어떻게든 센터가 잘 돼야 결국에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또 급여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처우가 개선이 될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수급자 한 명당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수입 구조로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이죠. 105만 원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11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바뀔 겁니다. 그렇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남기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 종사자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글쎄요, 이제 센터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는 더 어렵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을 것도 같고, 또 요양보호사나 이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